고통에 귀를 기울인다. 고통은 지난한 삶의 증거이다. 다른 증거 따윈 없다. 다른 증거 같은 건 나는 믿지 않는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했던가. 나는 비밀에 직접 잇닿는 비밀에 대한 최상의 정보인 고통에 대해 생각한다. 삶의 비밀을 간직한 고통을. 모든 러시아 문학은 고통에 대해 말한다. 사랑보다 고통에 대해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게 고통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러시아인 아니면 소련인? 아니, 그들은 소련인님과 동시에 러시아인이었고 벨라루스인이었고 우크라이나인이었고 타지키스탄인이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그들은 역시 소련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들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들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일 터. 그들의 자녀인 우리조차 이미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 부모 세대가 아니라 세상을 닮고 싶어 한다. 그러니 손자들이야 더 말해 뭐할까. 하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홀딱 반해버렸다. 그들의 삶에는 스탈린과 굴라크가 있었지만, 다시 말해 굴라크는 강제노동 수용소 또는 노동수용소를 담당하던 소련의 정부기관, 주로 정치범, 반체제 인사들이 수용되었다. 굴라크가 있었지만 승리 역시 그들과 함께였다. 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 딸은 나를 무척 사랑해요. 나는 딸아이의 영웅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 딸이 당신의 책을 읽게 되면 무척 실망할 거예요. 더러운 오물과 들끓는 이와 끝없이 흐르는 피, 모두가 사실이에요.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걸 수면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고상해지기라도 할까요? 훌륭한 삶을 살기라도 할까요? 수도 없이 확인한 사실. 우리의 기억은 결코 이상적인 도구가 아니다. 기억은 제멋대로인데다 변덕스럽다. 게다가 기억은 줄에 묶인 개처럼 시간이라는 사슬에 매여 있다. 우리는 현재로부터 과거를 바라본다. 현재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들은 여전히 그 시절에 애정을 느낀다. 이들에게 그 시절은 단지 전쟁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젊음이었고 첫사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의 침묵도 듣는다. 그들의 이야기도 침묵도 나에겐 모두 텍스트다. 이 이야기는 책에 쓰면 안 돼. 당신에게만 하는 이야기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겨 기차에 앉아 있었어. 어딘지 다들 슬퍼 보였지. 모두 잠이 든 참이었는데 소령 한 명이 나를 붙잡고 스탈린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소령은 많이 취해 있었어. 그래서인지 아주 대담하게
자기 아버지가 10년째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털어놓더라고. 편지고 뭐고 연락을 일절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살아계신지 어떤지도 모른다면서. 그 소령은 아주 무서운 말도 했어. 자기는 조국은 기꺼이 지키겠지만 혁명의 변절자인 스탈린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던지.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소령이 없었어. 기차에서 내렸나 봐. 이건 비밀인데 당신한테만 털어놓는 거야.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옥사나라는 아이와 친했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걸 알게 됐지.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개구리고 쥐고 나만 아는 게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먹어버려서. 옥사나의 고향 마을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갔대. 옥사나의 남동생들도 모두 굶어 죽고 엄마 아빠도 돌아가시고 옥사나만 밤에 몰래 홀코스, 다시 말해 소련의 집단 농장, 협동조합 형식으로 농민들이 집단 경영을 했으며 각자의 노동에 따라 수익을 배분했다. 그 홀코스의 마구간에서 말똥을 훔쳐먹고 살아남았어. 아무도 못 먹는 말똥을 옥사나는 먹은 거지. 말똥이 따뜻할 때는 먹기 힘든데 차가워지면 먹을만 해. 꽁꽁 언 게 제일 먹기가 나아. 얼면 건초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옥사나, 스탈린 동지가 적들과 싸우고 있어. 스탈린 동지가 불순분자들을 소탕하고 있다니까. 하지만 놈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러자 옥사나가 대답했어. 그렇지 않아. 너 바보구나. 우리 아빠가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나한테 언젠가 스탈린 동지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걸. 밤에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쩌면 옥사나는 적이 아닐까? 혹시 스파이? 어떡하면 좋지? 그리고 이틀 후에 옥사나는 전투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어. 남은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전사 통지서도 보내지 못했지. 이 일에 대해선 다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이들은 여전히 스탈린이 걸어놓은 최면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여전히 과거의 믿음을 붙잡고 있다. 자신들이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쟁터에서의 용기와 의식의 용기. 둘은 분명 성질이 다른 별개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책상 위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벌써 2년째 계속되는 출판사의 거절. 이 일에 대해 잡지들은 입을 닫는다. 답시는 매번 똑같다. 전쟁이 너무 무섭게 묘사되었다는 것. 끔찍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 지나치게 사실적이라는 것. 선도적이고 지도적인 공산당의 역할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다. 도대체 어떤 게 제대로 된 전쟁이란 말인가? 장군들이나 현명한 총사령관이 등장하는 전쟁? 피나 더러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전쟁? 영웅들이나 영웅적인 공훈을 이야기하는 전쟁?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넓은 들판을 걸었던 적이 있다. 그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전쟁이 끝나고 이 들판에선 오랫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단다. 독일군들이 퇴각할 때였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어. 이틀이나 얼마나 무섭게들 싸웠는지. 사방에 시신들이 집단 엮어놓은 것처럼 줄줄이 누워있더구나. 꼭 기차역의 철도 침묵처럼 말이다. 독일 병사들과 우리 병사들이 한데 섞여서 비가 오면 죽은 병사들 얼굴이 꼭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그 병사들을 묻어줬지. 꼬박 한 달이나 걸려서. 어떻게 그 들녘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녹취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고통이 작고 연약한 한 사람을 크고 강인한 사람으로 빚어내는 곳에서 인간의 영혼을 모으고 그 자취를 쫓는다. 인간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곳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게 말 못하는 벙어리도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프롤레타리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영혼조차 달라진다. 그렇다면 내가 권력과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뭘까? 나는 위대한 사상에 필요한 건 작은 사람이지 결코 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념의 큰 사람은 쓸모없고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큰 사람은 완성하는 데 손이 많이 간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작으면서도 큰 사람. 그는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학대당했지만 스탈린 수용소와 배반의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뒀다. 그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몰래 바꿔치기 해버렸다. 작으면서 큰 사람. 그가 직접 그 사실을 말해 줄 것이다. (17년) 후 2002년부터 2004년 옛 일기장을 펼쳐본다. 일기를 쓸 당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떠올리려고 애를 쓴다. 그때의 나는 이미 없다. 심지어 그때 우리가 살았던 나라도 이제는 없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목숨 바쳐 지켜낸 그 나라조차 이젠 존재하지 않는다. 창밖의 세상은 모든 게 달라져 있다. 새로운 천년의 도래, 새로운 전쟁들, 새로운 이념들, 새로운 무기,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러시아인, 정확히는 러시아 소련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란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개혁 정책, 러시아어로 재편, 재건을 뜻하며 1985년에 공포되었다. 내 책은 곧장 출판되었고 놀랍게도 발행 부수가 200만 부에 달했다. 그동안 다시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다시 어딘가를 향해 정신없이 내달렸다. 또다시 미래라는 시간을 향해. 혁명은 언제나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특히 우리네 역사에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또는 잊어버렸다. 모두들 그저 자유의 공기에 흠뻑 취해 있었다. 매일 수십 통의 편지가 내 앞으로 날아들었고 내 서류첩은 한껏 두툼해졌다.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했다. 못다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그들은 더 대담해지고 더 솔직해졌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책을 쓰고 또 써야 할 운명임에 추호의 의심도 없다. 손보고 고쳐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써야 할 운명. 마침표를 찍으면 그 마침표는 어느새 말 줄임표로 변해버린다. 어쩌면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대답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다른 책, 아주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책과는 뭔가 다른 그런 책을 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 내가 다루는 기록물들은 살아있는 증언이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칠흑처럼 차갑게 굳어져 버리지는 않는다.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 움직인다. 지금 나는 무엇을 더 알고 싶은 걸까? 무엇을 더 보태고 싶은 걸까? 내가 아주 흥미를 느낄 만한 것. 그것은 적절한 말을 찾아본다. 사람은 시대와 이념의 존재만은 아니다. 생물학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과 어둠, 잠재의식의 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싶다. 전쟁의 비밀도. 빨치산이었던 한 여인의 사연을 들려주고 싶다. 육중한 몸집에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그룹, 나이가 가장 많은 그녀와 아직 어린 소녀 병사 2명. 그 그룹이 작전에 나갔다가 우연히 독일군 병사 넷을 포로로 붙잡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들은 독일군 병사들을 끌고 여러 날 숲속을 헤맸다. 그러다가 불시에 적의 매복에 걸렸다. 포로들을 데리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게 분명했기에 그녀들은 포로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아직 어린애나 다름없는 소녀 병사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할 게 뻔했다. 벌써 며칠째 함께 숲속을 헤맨 사람들이 아닌가. 만약 누군가와 그 사람이 전혀 낯선 사람이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 익숙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자는지, 눈동자는 어떻고 손은 어떤지 속속들이 알게 된다. 그랬다. 소녀들은 그들을 결코 죽일 수 없을 터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건 다시 말해 그들을 죽이는 일은 바로 그녀의 몫이라는 의미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들려주었다. 포로들과 소녀들 모두를 속여야 했다. 포로 한 명은 물을ตื้어가는 척 속인 뒤 뒤에서 총을 쏘았다. 뒤통수를 쏘아 맞췄다. 다른 한 명은 나뭇가지를 모으러 가는 것처럼 속여서 유인했다. 그녀가 이 일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이 진짜 군인이 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고 회상했다. 3일.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아니면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신화일까? 어쩌면 사람은 전쟁터에서 훨씬 더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지도 모른다. 내게 보내온 편지들마다 한결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다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당신을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을 입에 담아선 안 됐으니까요. 부끄럽기도 했고요. 의사한테 들었어요. 내가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걸.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편지를 받았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사는 게 쉽지 않다오. 푼돈에 지나지 않는 형편없는 연금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우리가 위대한 과거에서 쫓겨나 참을 수 없을 만큼 누추한 현실로 내몰렸다는 사실이오. 이제 어디서도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학교도 박물관도 이제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신문을 읽어봐요. 파시스트들은 갈수록 고결해지고 우리 붉은 군대 병사들은 갈수록 비참해지고 있어요. 붉은 군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공산당 정부가 만든 소련군 1946년 2월 25일까지 붉은 군대로 불리다가 이후 소련군으로 개명되었다. 독일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겠다는 민중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로 점점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시간, 이 또한 우리의 고향이다. 하지만 나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네들을 사랑한다. 그들의 시대는 사랑하지 않지만 그들은 사랑한다. 모든 것은 문학이 될 수 있다. 내 기록물들 중에서 단연 나의 눈길을 끈 것은 출판 검열 당국에서 삭제당한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수첩이었다. 출판 검열 당국과 내가 나눴던 대화에도 새삼 관심이 갔다. 그리고 수첩에서 내가 직접 삭제한 페이지들도 발견했다. 나의 자가 검열, 나 스스로 단행한 금지령, 그리고 왜 그 내용을 내버렸는지에 대한 나의 설명들, 출판 검열 당국과 나 스스로 삭제한 내용들 중 많은 부분이 이 책에 복원되었지만 이 몇 페이지들만큼은 따로 정리해 쓰고 싶다. 그것도 이미 기록이기에,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출판 검열 당국이 삭제한 내용에서 한밤중에 잠에서 깨곤 해. 누군가 옆에서 울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여전히 전쟁터에 있어. 우리 군이 퇴각하는 중이었는데 스몰렌스크,
다시 말해 러시아 스몰렌스크 주의 중심 도시 드네프르 강의 면에 있다. 스몰렌스크 근교에서 어떤 여인이 나한테 자기 원피스를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걸로 갈아입었지. 우리 부대에 여자는 나밖에 없었어. 다 남자 병사들이었지. 평소엔 바지를 입었는데 그날따라 여름 원피스를 입은 거야. 그런데 하필 갑자기 그게 터졌지 뭐야. 생리가.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예정일보다 이른 때였어. 너무 불안하고 또 너무 속을 끓여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세상에 얼마나 창피하던지. 정말 말도 못하게 수치스러웠지. 우리는 잠자리도 여의치 않아서 닥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잠을 잤어. 덤불 아래서도 자고 도랑 속에서도 자고 나무 그루터기 위에서도 자고. 숲속은 우리들이 자기엔 잠자리가 늘 부족했지. 우리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행군했어. 조국에 속을 만큼 속았다는 생각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지. 대체 우리 비행대는 어디 있고 우리 탱크는 어디에 있는 거지? 하늘 위에 날아다니고 땅바닥을 달려가고 쾅쾅거리는 것은 죄다 독일군이었으니까. 그러다가 포로로 잡혔어. 포로로 붙잡히기 바로 전날 나는 두 다리가 모두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온 몸이 내 피로 흥건하게 젖었어. 무슨 힘으로 밤에 숲까지 기어갔는지 몰라. 우연히 나를 발견한 빨치산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 나는 이 책을 읽을 사람도 불쌍하고 읽지 않을 사람도 불쌍하고 그냥 모두가 다 불쌍해. 야간 당직을 서는 날이라 중환자실에 들렀어. 대위가 누워있더군. 당직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의사들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미리 귀띔해준 대위였지. 아침까지 버티지 못할 거라고. 나는 그래 좀 어때요?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대위에게 말을 건넸어. 그러자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이 돌아왔지. 대위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가운을 벌려서 당신 가슴을 보게 해줘요. 아내를 못 본 지 하도 오래돼서 아직 입맞춤도 못 해본 처녀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니 너무 당혹스러웠어. 대위에게 대충 얼버무리고 도망치듯 병실을 나왔지. 그리고 1시간 후에 병실로 돌아갔어. 하지만 대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어. 환하게 미소 지은 얼굴로. 게르치, 크림반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 게르치 근처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밤에 우리는 바지선 안에 있었어. 적의 공격이 얼마나 거셌는지 뱃머리가 날아가 버릴 정도였지. 갑판에 포탄이 한 발 떨어져 탄약에 불이 붙었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엄청난 폭발은 또 없을 거야. 바지선 오른쪽이 기우뚱하더니 바로 가라앉기 시작했어. 다행히 강 기슭이 그리 멀지 않아서 우리 병사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강 기슭에서 독일군 기관총들이 불을 뿜기 시작했지. 사방에서 비명소리, 신음소리, 고함소리가 들리는데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 나는 비록 여자지만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싶었어. 단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하면 육지에서도 버티기 힘든데 물속에서야 오죽하겠어. 그냥 죽는 거지.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 물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떠올랐다 가라앉고 떠올랐다 가라앉고.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을 힘껏 붙잡았어. 뭔가 차갑고 미끈한 게 만져지더군. 부상당한 병사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폭발에 옷이 다 찢겨나간 거라고. 사실 나도 거의 알몸이었거든. 겨우 속옷만 걸치고 있었으니까. 사방이 칠흑처럼 깜깜했어. 바로 코앞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주위에는 계속 신음소리, 비명소리, 욕설 섞인 고함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렸지. 그 병사를 데리고 간신히 강기슭에 도착했는데 마침 하늘에서 신호탄이 터지면서 순간 사방이 환해졌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데리고 나온 게 사람이 아닌 거야. 글쎄, 상처 입은 커다란 물고기더라니까. 사람 키만큼이나 커다란 물고기. 흰 철갑 상어였어. 죽어가고 있었지. 나는 녀석 옆에 털썩 주저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어찌나 속상하고 화가 나던지 눈물이 났어. 이렇게 물고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우리는 포위망을 뚫으려 했어. 하지만 사방에 독일군이 깔려 있어서 가망이 없었지. 그래서 날이 밝으면 나가서 독일군과 맞서 싸우자. 어차피 죽을 거 용감하게 싸우다 죽자고 결정을 내렸어. 차라리 전장에서 죽자고. 우리 부대에 소녀 병사 셋이 있었는데 이 소녀들이 밤에 일일이 우리를 찾아다니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거야. 물론 우리가 다 그 소녀처럼 한 건 아니었지. 당신도 이해하겠지만 그땐 다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 있었으니까 다들 죽음을 각오한 상황이었지. 결국 다음날 아침 우리 중 몇 명만 살아남았소. 겨우 몇 명만. 50명 중에서 7명 정도만 산 거요. 만약 독일군이 그렇게 총질만 안 했어도. 살아남은 병사들 중에 그 어린 아가씨들은 한 명도 없었어. 그 후로도 만나지 못했고. 출판 검열관과 나눈 대화에서 이런 책을 쓰면 누가 싸우러 나가겠소? 선생은 지금 유치한 사실주의로 여성을 모욕하고 있소. 우리 여성 영웅들의 명예를 훼손했소. 그녀들을 하찮게 만들고 암캐로 만들었단 말이오. 그녀들은 우리한테 신성한 존재요. 우리의 영웅주의는 멸균돼서 생리학이니 생물학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런 영웅주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신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육체도 고통을 당했다고요. 우리의 껍데기도 말이에요. 선생의 그런 사상은 대체 어디서 온 거요? 그건 기이한 사상이요. 소비에트의 사상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은 호국 영령의 묘역에 묻힌 사람들을 비웃고 있소. 지엽적인 글들을 지나치게 많이 읽은 것 같소이다. 우리한테 그런 비판적인 태도는 통하지 않아요. 소비에트 여성은 동물이 아니오.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우리 빨치산의 은신처를 알아버렸어. 숲과 은신처로 통하는 모든 길이 포위당했지.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의 늪지대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독일군 추격 때도 거기까지는 못 들어왔거든. 늪지대까지는. 늪은 기계건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개굴스럽게 빨아들였어.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주를 머리만 내놓고 목까지 늪에 잠겨 있었어. 우리 일행 중에 여자 통신병이 있었는데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젖달라고 보채는데 엄마도 먹은 게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지. 아이가 울어댔어. 아이는 울지. 독일군 추격대는 코앞에 있지. 수색경까지 데리고. 만약 개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라도 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어. 30명이나 되는 우리 목숨이 다. 이해가 돼? 결국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어. 누구도 지휘관의 결정을 아이 엄마에게 차마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데 그녀가 스스로 알아차리더군. 아이를 감싼 포대기를 물속에 담그더니 그대로 한참을 있었어.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 우리는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어. 눈을 들어 아기 엄마를 마주 대할 수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 우리는 포로를 붙잡아 부대로 끌고 갔어. 우리는 놈들을 쏘지 않았어. 그건 놈들에게 너무 쉬운 죽음일 테니까. 우리는 놈들에게 총을 꽂을 수 있을 만큼 마구 꽂고 돼지처럼 조각조각 썰어버렸어. 나는 그걸 다 지켜봤어. 아,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이었는지. 정말 오래도 기다렸지. 고통에 못 이긴 놈들의 눈이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그 순간에. 놈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당신은 정말 몰라. 그놈들이 우리 엄마랑 동생들을 마을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장작불에 태워 죽였어. 바로 그놈들이. 나는 전쟁 중에 고양이나 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 쥐만 생각나지. 얼마나 덩치가 크던지. 노르스름하고 누름파란 게 녀석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어쩌다 한 번씩 모습을 나타내곤 했어. 나는 부상당해서 병원에 있다가 회복하고 다시 소속 부대로 복귀했어. 그때 우리 부대는 스탈린그라드, 다시 말해 현재의 불고그라드로 1925년부터 61년까지 스탈린의 도시라는 뜻인 스탈린그라드로 불렸다. 러시아 볼가강 하류에 위치한 공업도시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 승리한 것이다. 스탈린그라드 근처 참호지에 주둔해 있었어. 지휘관이 나를 여자 병사용 움막으로 데려가라고 지시를 내려서 따라갔는데 세상에 어찌나 황당하던지. 안에 가구는 고사하고 비품이 하나도 없지 뭐야. 나뭇가지로 엮은 텅 빈 침상 하나만 있고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덜 놀랐을 텐데. 아무튼 움막 안에 배낭을 두고 밖에 나갔다가 30분 정도 지나 돌아왔거든. 그런데 이번엔 배낭이 안 보이는 거야. 머리빗도 연필도 아무것도 없이 배낭이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없더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그게 쥐들이 와서 먹어치운 거였더라고.
아침엔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쥐들에게 물어뜯긴 자기 팔을 보여주는 거야. 그 무섭다는 공포 영화에서도 그런 건 본 적이 없어. 쥐들이 공습을 미리 알고 그렇게 도시를 빠져나가는 건.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를 벗어나 벼지마 근교로 이동했을 때였어. 벼지마는 러시아 스몰렌스크 주 바렘스키 군에 속한 도시. 세상에, 아침에 쥐들이 떼지어 도시를 빠져나가는데 쥐들이 먼저 죽음의 냄새를 맡은 거지. 수천 마리의 쥐들이 들판으로 향했어. 까맣고 축축한 쥐떼들이. 사람들은 겁에 질려 불길한 광경을 지켜보다가 다들 문을 꼭꼭 걸어 잠갔지. 그리고 쥐떼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정확히 공습이 시작됐어. 적의 폭격기들이 하늘을 까맣게 메웠지. 순식간에 집도 건물도 모두 사라지고 도시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어. 스탈린그라드 근처에 전사자들이 얼마나 많던지 말들이 이젠 죽음을 봐도 놀라지도 않는 거야. 보통은 놀라기 마련인데 말은